2017년 34 무일푼 시드머니 480만원으로 3년 만에 30억 달성. 2022년 300억 달성.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목민님이 지으신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제3부입니다. 1부에서는 저자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판단하는 보조지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책 전체의 핵심인 주식 잘하는 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어떤 섹터의 종목을 골라야 투자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통찰력인데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법을 참 쉽게 설명해줍니다. 오늘 내용을 차분히 들어보시면 이제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어느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기대지 않고 혼자서 대박 종목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거인은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한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관찰하면서 자본소득을 일궈낸 많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표현과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의 대가들 뿐만 아니라 단돈 1달러를 들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할지언정 결국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하루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일수록 시장이 커지고 그 커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는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하는 게 매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이상적인 투자라는 것을 대가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가들은 현재의 익숙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가들은 앞으로 바뀔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 대다수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대가들은 다가올 변화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작은 변화의 순간을 일찍 눈치채고 남들보다 빠르게 그 시장을 선점해 나갔던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삶의 형태. 비디오 시대를 넘어서 DVD가 도래하고 블루레이라는 미디어가 도래했을 때 여전히 대중은 해당 미디어를 빌리거나 구매해서 보는데 그쳤습니다. 누구나 매장에 가서 개당 가격으로 비디오를 빌리고 다시 매장에 반납하는 행동이 전 세계 공통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블록버스터라는 공룡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죠. 블록버스터는 미국 전역 9,000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년 3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디오 대여점과 만화책을 빌려주는 업종이 크게 성장했었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몇 개의 비디오를 빌려도 가격이 균일했습니다. 거기에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도 없도록 우편으로 배송해줬습니다. 회수도 우편으로 대체했고요. 처음에 모두가 넷플릭스는 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느린 미국 우편 배송 시스템은 비디오 대여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편안하게 원하는 타이틀을 구독할 수 있다는 데 열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블록버스터는 파산했고 넷플릭스는 그 자리를 꿰차고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고요. 넷플릭스는 개별 대여 시스템을 정기 구독 형태로 만들었고 구독 형태가 없다가 생김 오프라인 방문 시스템을 우편 배송 형태로 바꿨습니다. 배송 서비스가 없다가 생김 광대역 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전 세계의 온라인 구독 모델을 만들었고요. 특히 아마존 프라임이 있었음에도 현재와 전략을 통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애플은 어떤가요? 아이폰 전과 후로 인류 역사가 나뉘죠. 인류가 스마트폰을 몸에 붙이고 살다시피 할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전 세계 기업의 절반이 이 회사의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기업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낸 회사네요. 인간의 24시간을 훔친 기업들. 왜 라이프 스타일을 장악한 기업들이 성공하게 될까요? 인간에게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24시간 중에서 일부를 점유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압도적인 시총을 자랑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한정적인 24시간을 점유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만한 종목을 예로 들어볼까요? 애플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점유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시총이 높습니다. 무려 3천조 원을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PC를 쓰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윈도우 365를 출시하면서 클라우드 영역까지 제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역시 3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구글은 또 어떻고요? 검색 플랫폼은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시총은 1,000조 원입니다. 나이키도 다 아실 겁니다.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나이키 역시 가장 많이 팔리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총은 300조 원입니다. 넷플릭스는 OTT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2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 내 갑작스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 버린 기업들을 살펴볼까요? 테슬라는 100년간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던 내연기관을 빠르게 전기 구동 자동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가 바꿔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환호하고 있고요. 그에 화답하듯 테슬라의 시총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 보호 자리에도 올랐죠. 아마존은 어떤가요? 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죠. 미국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존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외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시총 역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자본의 이동은 신규 상장주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없는 삶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쿠팡은 엄청난 적자에도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100조 원의 전무후무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미국 나스닥 상장 후 11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죠.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트레이딩 앱 로빈후드는 37조 원의 상장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시총이 약 80조 원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존 은행의 관념을 파괴하고 MZ세대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은 카카오뱅크가 전 세계 은행 업종의 시총을 다 깨고 첫날 상한가로 마감.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33조 원의 시총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죠. 쿠팡과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카카오뱅크도 처음에는 모두가 모호해하고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된 거죠. 지금은 작은 변화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는 무언가를 갖는 기업이 시장의 지배자가 됩니다. 이미 너무 오른 종목이라고요? 한 발만 멀리 떨어져 볼까요? 앞서 살펴봤던 기업들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나이키, 넷플릭스 등은 이미 굳건한 시장 지배적 기업이죠. 몇몇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자본시장에 관심을 두기 전부터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하지만 테슬라, 아마존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9년 말까지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는 곧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회사가 됐고 수백 년 넘은 모든 자동차 상장사들의 시총을 가볍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족, 충전소 부재 등 안 될 이유가 산재했지만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 대두와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등이 더해지면서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전기차 판매만으로도 흑자를 내는 회사가 됐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아마존은 고평가된 회사로 유망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자의 거인이자 오마아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아마존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하기로 유명했죠. 하지만 2019년 5월 그가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CNBC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마존을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한 후 주가는 당일 급등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저평가 가치주에 장기 투자하는 그의 투자 철학과 완전히 상반되는 아마존 주식의 매입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PER 100이 넘고 이익은 적은 회사에 왜 투자하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 두 회사는 2019년에 주가가 바닥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투자자들 중 극소수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크게 확보합니다. 대표적으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렇게 했죠. 2019년 아마존은 매출 증가폭에 비해
이익이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과도한 투자와 지출 증가에 대해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죠.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이익을 내고 연명하는 데 그쳤을 뿐 그들의 자동차는 조잡한 마감과 자동차 업계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품질로 언제나 냉혹한 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에는 이런 혹평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는 물류창고 자동화를 위한 투자를 몇 년째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 시장의 느린 물류와 배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 신설을 위해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물류창고와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해 큰 투자를 하느라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아마존과 테슬라는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지고 조용한 주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물류창고가 완성되고 상하이 생산 공장에서 전기차가 뽑아져 나오자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그 후 단 2년간 두 회사의 주가는 3배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혹평을 내리던 회사였지만 두 회사의 물류센터와 상하이 공장 신설은 주가 상승을 예고하는 시그널이었던 거죠. 투자의 기회는 언제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논란이 많다는 이야기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지은이 소개. 유목민. 대한민국의 투자자이자 기업가, 작가이다. 삼수 끝에 단국대 법학과에 입학, 12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으나 결국 낙방. 35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벌이의 한계는 명확했다. 38이 되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3년 만인 2017년 누적 수익 30억 원을 달성했다.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는 저자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떻게 월급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를 담았다. 2019년 출간 즉시 큰 관심을 모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후 투자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첫 책을 출간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자산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부자 되세요.